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11월 말 기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수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비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가 그것입니다. 보통은 총보수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세 가지 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11월 말 기준 비용 합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총보수가 0.01%로 나타났고 기타 비용은 0.12%로 나타났으며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44%로 모두 합산한 총 비용은 0.274%입니다. 1억을 투자할 경우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매년 27만 4천 원이 비용으로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0.01%이고 기타 비용은 0.08%이며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387%로 이 세 가지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0.2287%입니다. 1억을 투자할 경우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매년 22만 8천 원이 비용으로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솔과 에이스 모두 매월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0.01%로 세 상품 모두 동일합니다. 기타 비용은 0.04%,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504%로 이 세 비용을 합산하면 0.1004%입니다. 1억을 투자할 경우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매년 약 10만 원이 비용으로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용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큰 차이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상품의 오늘 기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602억으로 가장 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006억으로 다음으로 크며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889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판 SCHD로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3종은 연금 계좌에 담을 종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세 상품 모두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상품을 비교할 때 어느 상품의 비용이 가장 저렴한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나 오차율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배당률이나 오차율은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그만큼 ETF의 자산 가치는 줄어들 것이고 배당을 조금 주면 그만큼 ETF의 자산 가치는 적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차율은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 이미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면서 장기 투자를 계획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솔, 에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세 상품이 11월 말 기준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 상품의 비용을 비교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1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11월은 현재까지 코스피가 8.4%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8.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3%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10.4%, 코스닥은 17.6%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제 성적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22년과 23년을 합산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제 계좌 모두 대략 10%대 하락으로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23년에 대부분의 차이를 반납하고 평균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역시 평균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1월은 현재까지 1,73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4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62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보유 종목들의 23년 3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종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석유입니다. 작년보다 실적은 크게 하락하였지만 3분기까지 누적 지배순이익이 3,537억 원으로 올해 4,500억 정도의 지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3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계속 홀딩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시가총액은 자사주를 제외하면 1조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며 3분기까지 지배순이익은 약 1,425억 원입니다. 4분기 실적까지 합산하면 대략 1,700억 원 정도의 지배순이익이 예상되며 PER 기준으로 5배 수준이니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3분기까지 지배순이익은 438억 원으로 4분기 실적도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600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은 현재 7천억 원대로 이익만 놓고 보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태광산업의 가치는 자산에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은 4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주주언업만 성실히 해준다면 현재보다 5배가 올라도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입니다. 신영증권은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반기 지배순이익은 739억 원으로 연간 약 1,400억 원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증권은 현재 우선주를 본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영증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주도 본주와 동일하게 역시 똑같은 한 주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주가 본주보다 가격이 많이 낮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화입니다. 3분기까지 지배순이익은 약 5천억 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6,500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 원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PER이 3점대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역시 매우 저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YC입니다. 3분기까지 지배순이익은 142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 예상됩니다. BYC의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이 약간 안 되므로 PER로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BYC의 매력은 태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치에 있습니다.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가치가 그것입니다. 적자 기업도 아니고 나름 꾸준히 수익도 내고 있으면서 자산가치도 높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때까지 오래오래 들고 있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유 중인 주요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치주가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영진 문제, 주주환원 문제, 성장성 문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가 트리거가 되어 상승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딱 한 번의 기회를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2,4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1월 4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11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9.6%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0.7%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4.7%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1.6%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0%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1월은 현재까지 2,437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25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33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금액은 투입된 금액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 것으로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도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차익 실현 금액도 모두 평가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평가금은 지금까지 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모두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여만 지나면 배당 기준일을 지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올해는 배당락이 얼마나 클지 걱정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큰 배당락이 없길 바라봅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또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평가 금액이 4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평가 금액이 79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가상화폐 강풍이 부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3,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11월 말 보고서입니다. 11월은 코스피가 11.3%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3%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4.5%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3.4%, 코스닥은 22.4%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1월에는 추가 투입한 현금은 없으며 11월 한 달 수익금은 2,344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15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23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달에도 제 종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추가 매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올라 수익 실현할 종목도 딱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연말을 지나 배당금을 받게 될 듯합니다. 최근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장관 테마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대상홀딩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가치 종목이었는데 가격이 가치 대비 저렴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테마로 오르는 것을 보니 쓴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결국 수익을 바라는 일개 투자자다 보니 제가 투자 중인 BYC 한석범 회장은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로필만 대충 살펴봤는데 한동훈 장관과 한석범 회장은 모두 청주 한시로는 나오네요. 대상홀딩스의 급등 사례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력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이나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 로비나 청탁 같은 게 기업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저도 결국 수익을 바라는 일개 개미 투자자다 보니 제가 투자 중인 BYC 한석범 회장 일가와 어떤 관계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네요. 솔직히 무슨 이유에서건 제 보유 종목들이 자기 가치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3,1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12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12월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남겨봅니다. 벌써 매주 남기기 시작한 주간 보고서가 198번째가 되었습니다. 12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2%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5%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3%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2%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1.8%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2월도 투입한 추가 현금은 없습니다. 12월은 현재까지 154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31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39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받을 배당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 고배당 ETF인 SPYD 두 종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2월 배당금으로 한 주당 41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속 30원대로 지급되던 배당금이 처음으로 40원을 넘었습니다. 주가는 조금 빠진 모습이지만 배당금이라도 쑥쑥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투자 면에서는 큰 성과는 없었지만 이 투자판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도태되지만 않으면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일부 사람들은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나 한 가지 상품의 몰빵 투자로 더 이상 재기 불능 상태로 떨어진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박을 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박을 쫓기보다는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할 때
손해를 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리 효과로 대박을 쫓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물론 부부의 급여 수준이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투자로 얻은 수익입니다. 20년 가까운 투자 기간 동안 한 해 한 해 놓고 보면 투자 수익이 많았던 해도 있었고 적었던 해도 있었고 손해를 본 해도 있었지만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살펴보면 수익이 꾸준히 누적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몰빵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70%라고 하더라도 2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49%밖에 되지 않고 4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으며 10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3%도 되지 않습니다. 몰빵 투자로 이번 한 번만 성공하고 멈출 수 있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길고 긴 인생 동안 더 이상 한 번 더 시도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긴 호흡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길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 또는 2, 3년의 투자 성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2, 30년 이상 남았을 확률이 높고 혹은 길면 50년도 넘게 남았으니까요.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3,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2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7%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2%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1%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2.6%, 코스닥은 22.2%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4%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58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74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82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몇몇 종목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가 동반 급상승하였습니다. 한때 50% 넘게 하락하였던 우리기술투자를 10%대 손실로 대부분 정리하였습니다. 매도한 금액으로는 세이브존 INC를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세이브존 INC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종목으로 최근 너무 많이 떨어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기술 투자를 매도하게 되면서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이브존 INC의 시가총액은 현재 950억 원이고 PER은 6.3배, PBR은 0.18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도 8.6%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세이브존 INC가 보유한 부동산은 시가로 약 1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YC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으로 약 100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산 가치라면 적자만 아니어도 대단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이브존은 전국에 6곳을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센터, 영화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크게 내려갈 일은 없어 보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3,6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가금 기준으로는 기존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원금이 계속 늘었기 때문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2월 3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1%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0.8%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9%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4.6%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3.4%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3.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49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65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731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석유의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 관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석유는 박창구 회장 측과 조카인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약 2년 전에 한 차례 경영권 다툼을 벌인 바 있으며 박철환 전 상무 측의 패배로 끝난 바 있습니다. 박창구 회장과 자녀 지분을 합하면 15% 이상이 되고 박철환 전 상무 측은 약 11%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금호석유는 지분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강화라는 명목으로 315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OCI와 맞교환하면서 우호 지분을 늘린 바 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서로 맞교환하면 다시 의결권이 살아나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박철환 전 상무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금호석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최근에 박철환 전 상무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미국처럼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는 소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사주는 소각해야 실질적인 주주환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금융 후진국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율도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수십 년째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피가 이어지고 있으며 PBR이 0.5도 안 되는 주식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고작 한다는 조치가 공매도 금지인 것을 보면 한숨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호석유도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회사가 계속해서 변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호석유 측은 이번 주주총회부터라도 전자투표를 도입하길 바랍니다. 별다른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다음은 올해 배당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는 12월 26일이 배당 기준일로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12월 26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연말을 지나 내년 초에 이사회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정하겠다고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 중인 종목이 예전과 동일하게 연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을 정했다면 1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신증권처럼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한다고 공시한 회사라면 12월 말이 아닌 24년 2월경이 배당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을 2월 중순 이후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배당과 관련하여 연말 기준으로 매도나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종목 하나하나 잘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배당 기준일이 아닌데도 12월 27일 날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배당락이 발생한다면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신증권이 12월 27일 날 5% 이상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이는 아마도 배당락기를 착각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하루 만에 5% 정도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월별 누적수익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현재 평가금은 5억 3,6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